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구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던 서청원 전 대표, 서청원 의원이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합당해서 만든 자유공화당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어 경기 화성갑 지역구에서 구선 의원에 도전한다는 소식입니다. 서 전 대표 외에도 전직 대표를 지낸 안상수, 이정현, 홍준표 씨 등 60, 70대 노장 정치인들이 정치판을 떠나지 못하고 유랑 정치인이 되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이분들 근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지금 서청원 전 대표, 서청원 의원입니다. 네네. 활선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대다수 시청자들은 그분은 이제 정치계에서 떠나고 이제 정치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뭐 미래통합당, 과거 한국당 황교안 대표 쪽에도 상당히 마쿠에서 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자유공화당 거기 상임고문을 맡아서 경기 화성갑이 본인 지역구 아닙니까? 원래 동작에 있다가 이제 고리 갔었는데 거기 또 출마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또 과연 지금 그분이 또 출마해도 되는지부터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예, 노병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무소속으로 간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당시에 왜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서청원 의원, 사실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당시 이제 친박계를 좀 물갈이하고 싶었어요. 물론 총선 전이었지만 어쨌든 이 주류 세력에서 좀 이렇게 교체하려고 했고, 그것을 반발을 해서 전 국민이 다 생중계로 지켜보는데 막 임명진 위원장한테 목사라고 막 불러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뭐 이 서로 공방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또 모르는 사이도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절친이었잖아요. 잘하는 민주화운동 시절 같이 민주화운동 했지 않습니까? 임명진 목사님도 도산 이른바 도시산업 선교회로서 뭐 과거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던 분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참 눈살이 찌푸려졌죠.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은 대응을 안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태가 좀 더 악화되고 이러면서 무소속으로 이제 다시 아까 탈당을 했죠. 탈당을 해서 어떤 면 근신은 좀 그렇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자유공화당으로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도 제가 알기에는 이번에 나올 때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저 그분은 20대 때. 여러 차례 했어요. 여러 차례 했나요? 예. 그러면서 지금 43년생가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가 77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구선이라는 건 김영삼 대통령 빼놓고는 없죠. 김영삼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자, 그분이 또다시 나오겠다라는 명분이 도대체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시지 않았나요? 물론 국회의장은 아직 못 해봤어요. 국회의장이 본인이 아주 꿈을 갖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간절하게 희망을 20대 때 나오시면서 나는 이번이 마지막인데 국회의장을 한번 해봐야지. 지역민들한테도 그거 굉장히 호소했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을 안 하셨다고는 하지만 자신은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어쨌든 굉장히 주류로서 있었어요. 시작은 민한당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또 YS계에서 상당히 YS가 총회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주류로 된 건 민자당, 그러니까 합당한 이후부터 이제 YS계로 들어가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죠. 그리고 YS계에서도 사실 부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더 이렇게 배려한 측면이 굉장히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 속에서 민자당에서부터는 계속 주류였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물론 박근혜 의원 시절,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양분되는 어떤 상황이 도래하자
박근혜 후보 측을 사실 전적으로 밀었고 거기서 그래갖고 친박 좌장 역할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취재할 때 기억에 남아요. 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예. 이 친박계는 서청원 의원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 투표를 할 때 왜냐하면 서청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어디에 있다 하면 이제 딱 투표를 글로 하려고 무슨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서청원 의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연락 왔냐? 연락 안 왔냐? 뭐 이런 상황이 떠오르는데 그것 때문에 친박 좌장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도 서청원 의원하고 최경환 지금 전 부총리 그분 지금 감옥에 있죠. 네네. 그런 분들 뭐 구인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그럼. 좌장이 이제 서청원 의원이니까 친박 좌장이라고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오고 말하자면은 소통을 하면서 방침을 딱 하다라면 의원들은 그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다시 이 본 얘기로 돌아와서 이분 얘기는 어쨌든 뭐 미래통합당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상임 고문으로 이렇게 추대되면서 한 얘기를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미래통합당은 통합을 했는데 아직은 미래가 없다. 결국은 이 자유공화당과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중에 미래라는 게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차기 대선까지가 이겨야 그게 미래가 있는 거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양당이 통합을 하고 공천도 지금 미래통합당은 공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합동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활용 점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듣고 보면 그 말씀을 딱 들은 순간 멋있는 말이야 하는 감정이 첫 번째 들면서 그런데 사실 정치인들의 멋있는 말은 언제나 곱씹어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대의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재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자신은 안 나오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희생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합당이라는 정말 보수가 정말 다 뭉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들어간 것이다. 이러면 완전히 박수가 나오고 대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공천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화성갑에 공천을 받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속내를 감추면서 무슨 활용 점정이니 뭐 미래가 필요하느니 무슨 양당이 통합이 되어야 진정한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이렇게 미사여기로 싹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활용 점정은 자신이 구성이 되는 게 활용 점정이다. 이렇게 읽혀지는 게 자기 정치가 만약에 목표가 아니었다면 진정성 있지만 자기 정치가 뻔히 드러나 보이는데 그런 미사력으로 동원한다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의가 있다는 거. 무소속인데 사실 너무 지금 선수가 높고 하니까 당연히 뭐 이 미래통합당에서 안 받아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회해서 쓰리쿠션으로 우회해서 어쨌든 공천 받겠다 이 얘기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행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는 들고 남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나가는 순간을 언제로 택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그 정치인이 오래 기억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8선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에서도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빼고 지금 최다선 의원이시고 사실은 이분이 지난번 문희상 국회의장도 자기 아들 의정부에 공천하려다가 이렇게 좌절이 됐습니다만은 원래는 이분이 동작이 선거구이 아니었습니까? 거기도 자기 아들을 지금 공천을 시키고 싶었었는데 그것도 좌절이 됐었잖아요. 네, 계속 그런 좀 의혹이 있어요. 거기에 사고지구당이 돼서 당협위원장을 내세우는데 알고 보니까 당협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활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정부 지역구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우회적으로 자신의 측근을 당협위원장으로 세우면서 활동은 나중에 이제 이 공천을 받을 아들이 활동하게 만든다. 이게 사실 수순인데 그런 의혹이 굉장히 많았던 그 지역구거든요. 자신은 화성에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한 동작구로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죠. 서청원 의원이 워낙 정치 수가 높아서 화성갑으로 공천을 어떤 형식으로든 받아서 출마를 할지 아니면은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이 전혀 안 돼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 자유공화당의 비례대표로 나와갖고 구선할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에요. 네. 이분도 사실은 뭐 과거 한나라당 대표까지도 지내신 분인데 연세가 74 맞네요. 74신데 의왕과천에 네. 이렇게 예비 후보로 등록해갖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공관위에서 좀 다른 결정을 지금 내린 상태죠.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 그쪽은 청년 전략 공천 지역으로 내심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컷오프가 된 건가요? 뭐 사실 나오지 말란 얘기죠. 그렇다고 봐야죠. 드리면 왜냐하면 나오라는 소리도 안 했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왕지구에서 계속 선수를 쌓아 나가다가 15대에서부터 18대까지 사선을 했습니다. 사선을 했어요. 의왕에서. 그리고 이제 그 창원시장으로 그러니까 한나라당 대표 하고 예, 그리고는 대표하고 이제 창원시장에 나갔지 않습니까? 출마를 사실은 했죠. 그 당시는 집권당 대표였을 거예요. 집권당 대표였어요. 집권당 대표가 창원시장 나간다는 것은 너무 격에 안 맞는 것이죠. 네, 그렇죠. 과거 같으면 창원시장은 공직사회에서 보면 2급이나 3급 공무원들이 하던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또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병환 대통령 비서실장 광주 동구 을의 구청장 선거인가요? 아니, 구의원이죠. 구의원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제 200만 홍보 그 수석도 광주 자기 그 조그마한 지자체의 그 이 장으로 나왔었고요. 이런 운동 자체는 그래서 그 다음을 막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행정으로서 나의 어떤 그 한 지역구에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저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그 지역에 내려가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자기가 평생 쌓았던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전수하면서 좋은 뜻으로 네. 봉사하겠다는 거고 네. 안상수 전 대표가 창원시장 간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했다면 저는 이거 가정이 이겁니다. 그 후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여기 이렇게 복무를 하면서 나의 어떤 정치 생활을 행정으로서 보답하겠다라는 뜻이었다면 저는 박수를 계속 치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의왕으로 또다시 그 예비 후보를 또 은근히 그냥 올라와서 했을 때 예비 후보 갖고 열심히 뛰었어요. 당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었죠. 당대표가 하신 분이 후배들한테 사실 자기 지역구가 나왔으면 후배들한테 사실 당연히 물려준 것이고 근데 거기에 그 당대표를 하신 분이 다시 돌아와서 젊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겠다? 그건 좀 추해 보였어요. 그 이전에 예. 지금 창원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와 안상수 전 대표는 아주 앙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대표 시절에 창원시장 지난 지방선거 때 자기 쪽 사람 조질래 전 의원이죠.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을 공천하니까 그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이 탈당을 해갖고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허성무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를 취해서 지금 창원시장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무소속으로 탈당까지 탈당한 분 아닙니까? 그분이 다시 복당을 해갖고 지금 의왕과천에 다시 나오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당시에 본인은 굉장히 억울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사실 그 홍준표 대표의 그런 공천 개입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상수 대표가 탈당을 해서 자당의 어쨌든 후보가 당선이 안 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면 그 이후에도 사실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또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소속으로 했다가 그렇게 되니까 또다시 복당을 하고 복당을 해서 자신이 사선했던 지역구로 되돌아온다. 역시 좋아 보이지 않는 행보였죠.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당시는 전 대표가 경남지사를 하고 안상수 씨가 창원시장을 하면서 두 사람 간에 또 끊임없이 싸웠죠. 끊임없이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2010년 그때 또 한나라당 당 대표 두 분이 나와가지고 개싸움 논쟁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도 아직까지도 마음을 접지를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이정현 전 대표입니다. 네. 이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고향 순천 곡성을 지금 버리고 상경을 했어요. 사실은 거기 있어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선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 또 영등포 을에다가 공천을, 본인은 이제 무소속이니까 공천은 필요 없지만 어쨌든 출마 선언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정현 전 대표를 생각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좀 짠한 부분이 두 네, 가지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분이 처음에 이제 당직자 시절부터 제가 이제 기자였을 때 당직자 시절부터 봤거든요. 민정당 그렇죠. 예. 그런데 늘 좀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죠. 호남 출신이라고. 당시에 뭐 민정당이라든가 그 후에 영남세가 주로 장악하고 있는 뭐 한국당이든 신한국당이든 그런 데서 서름을 많이 당했죠. 예, 서름.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이 분위기 알잖아요. 당에 가면 이 당직자가 어떻게 대우받는가. 본인 입으로 그렇게 그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당의 상황을 보면 언제나 한직에 서 있고 그리고 늘 이 뒷선, 이선에서만 바라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기자들은 또 엄청 챙겨줬어요. 기자들한테. 많이 챙겼죠. 뭐 기자들 그 결혼식 이런 거는 아무도 안 갔는데 혼자 가서 얼굴 들이밀고 또 집안의 어떤 그런 상황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거든요. 어렵죠. 어려운, 곡성에서 아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인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호남에서 이쪽 보수당의 의원으로서 2번이나 됐다는 건 재선한다는 것은 거의 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죠. 지역을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 상관없이 너는 찍어줄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장면 때문에 언제나 저는 마음이 좀 짠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분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자기가 이제 원래는 종로에 나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종로 출마 선언을 했었죠. 종로 그러나 출마. 황교안 대표가 거기에 출마를 선언하니까 자기가 양보를 하겠다. 여기는 단일화해서 문재인 정권을 이기한다. 말하자면 반문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깨끗이 물러났죠. 예. 그러니까 호남을 떠나게 되는 어떤 상황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는 호남에서 계속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 상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현실이 있잖아요. 정치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 호남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어떤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 전환점을 선택한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보시자고요. 지금 영등포을로 가면서 아니 자신은 무소속인데 왜 미래통합당에 요구를 하죠? 기존에 이미 공천이 끝났잖아요. 박용진. 그러니까 종로에서 내가 흔쾌하게 양보를 했으니까 영등포을은 내가 나갈래 하니까 대신 미래통합당에서 그쪽은 양보를 좀 해달라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아주 우직하게 떨어지면서도 또 비난을 받으면서도 호남을 지켰던 의원이 할 행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계속 지켜나가서 내가 비록 떨어지더라도 서울 지역에서 하나의 승부를 걸어보겠다. 그렇다면 현역 의원이 없는 것도 있고 아직 결정 안 된 부분. 글쎄,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맨날 그 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호남에서 맨날 졌는데 거기서 성공을 이룬 신화처럼 그 브랜드 그대로 강북 지역에 정말 아직도 사지라고 불리는 곳 많잖아요. 거기에 가겠다. 거기서 내가 승부를 걸겠다. 민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어떻게 했든 상관없다. 내가 내 길을 걷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것이 이제 이미지가 연결이 되잖아요. 호남에서의 어떤 이미지하고.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저는 상당히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표현 그런 아닌가. 면은 있죠. 또 영등포울이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지금 신경민 의원이 탈락을 하고 김민석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김민석 전 의원도 아주 잘 나가던 의원이고 서울시장까지도 이렇게 바라보던 전 의원 아닙니까? 선택 한 번이 평생 이렇게. 어쨌든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에서 이렇게 재선을 했고 또 호남 출신이 당신은 새누리당입니다만은 당 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입, 어떻게 보면 박근혜의 남자. 네. 이렇게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전 대표 간에는 이렇게 오버랩되는 측면이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정치를 계속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통합당도 이미 거기에 박용찬 대변인을 지금 공천을 완료를 한 상태지요. 네, 미래통합당이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상태죠. 철회를 하라든가 뭐 단일화를 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늦어버린 것 아니 같네. 그게 공관위가 결정한 거를 만약 철회하게 된다. 그 더군다나 무소속 의원을 위해서 철회한다 그러면은 공관위의 모든 결정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공관위는 원칙을 세우고 원칙대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정무적인 판단을 또다시 개입을 해서 그러면 그 해당 지역구의 그 후보로 된 사람만 반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무줄 공천이냐 해라 그랬다가 갑자기 또 걷어들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권위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떠한 결정도 사실은 반발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쨌든 뭐 이정현 전 대표는 영등포 의뢰 출마를 선언을 했으니까 그 결과는 네, 지켜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분의 밑바닥을 기는 이 득표 전략은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네. 정말 그렇겠죠. 순천 곡성도 자전거 타고 네.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마을마다 누비면서 그렇게 표를 얻은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국당이라든가 새누리당 또 뭐 한나라당 거기 당 대표는 하시지 않았지만 네. 사실상 그 야당 쪽에서 또 그쪽에 보수 쪽에서 쭉 있었다가 지난 20대 대선 때는 민주당 대표를 하신 분이 김종인 전 의원이십니다. 네네. 지금 알려지기로는 미래통합당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초빙을 모셔올 생각인 것 같고 본인도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와 아마 주말 회동 뭐 이런 정도가 이루어지면은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에 통합당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네. 뭐랄까 뭐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네. 이분도 또 참 정치 역경이 만만치 않으신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비례대표만 아마 5번인가 지금 모신 분입니다. 초유의 5선인데 전부 다 비례대표만 하셨고 지난번에도 사실 뭐 비례대표로 아마 나왔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그때도 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국보위까지 참여해서 네, 그 이후 뭐 노태우 뭐 쭉 모든 정권에서 다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네, 역할 하시고 또 이제 비례대표로만 또 활동을 하시고 했죠. 아마도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정 위원장이 뭐 오게 된다면. 근데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양날의 칼이다. 왜냐면 일단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함으로써 지금 일부 신문에서요. 일요 땡땡 신문에서 김형호 대망설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대권설, 대권주자로 예. 부상했다. 그러니까 뭐 김영호 지금 공관위원장이 자기 사람을 너무 챙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역대 공천관리위원장 중에 이렇게 언론을 타는 사람이 있을까요? 원래는 공천관리위원장은 좀 입이 무겁고 대변인이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정도였는데 이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자들과 만나서 막 자기가 얘기를 하고 아니 완전히 공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역할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19를 왜 공관위에서 비난을 하죠? 저 진짜 그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인재영입위원장이에요. 인재영입 자기가 다 나서서 합니다. 공관위원장이 인재영입까지 하면 심판을 보는 사람이 갑자기 그 감독도 하고 뭐 다 선수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언론의 집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치를 지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실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거 견찰 카드가 좀 필요한 것 자기는 같아요. 지금 저 종로구에 계속 함몰되어 있어야 되므로 김종인 위원장이라면 이분은 그냥 들러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막 이게 시작하자마자 언론들이 막 따라붙고 거기에 또 아주 전략적인 멘트 관리.
SC 관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집중하고 그러면 김영호 위원장하고의 어떤 그런 견제가 될 것이다. 근데 또 하나의 칼은 뭐냐면 워낙에 자기 정치가 뚜렷한, 자기 스칼라가 뚜렷한 사람이라 누가 이렇게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자신한테도 사실은 견제가 되는. 지금 선대위원장 이 초빙 요청을 받고도 여러 가지 조건을 거는 모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양측에서 합의가 안 돼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선대위가 지금 발족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은 김종인 대표, 전 대표는 꼭 자기 카드를 탁 쥐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아니면 안 가겠다. 아마 그런 그 수도 있을 테고, 또 어느 정도는 저는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이걸 더 늦춰버리면, 원칙적인 합의는 된 것 같아요. 더 늦춰버리면 사실 카드가 효력이 없어요. 예.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이거 짠 하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종인이라는 분이 이제 민주당 때의 그런 칼날을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사실 공천관리위원장은 따로 있고 다 한데 이렇게 뒤늦게 뛰어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자기가 할 게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권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를 했었는데 이미 공천도 끝난 상황에서 그렇죠. 그분이 뭐 금배지를 다시 차겠다고 오는 것은 아닐 테고, 과연 지금 이렇게 연합군 형태인 미래통합당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도 그렇고 또 권력도 그만큼 무슨 권력이 남아있는지. 총선을 앞두고 사실 권력이 없잖아요. 공천이 가장 큰 권력인데. 뭐 연세도 지금 뭐 80이 내일 모레. 그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다. 왜냐하면 현재 보수당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좀 완전히 다른 이 목소리. 그러니까 왜 현재까지는 이 통합이 뭐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새로움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슈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익숙한, 낯선 게 아니라 굉장히 익숙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 의제 설정부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판을 좀 출렁이게 만들 가능성, 또 그럴 능력이 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는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김종인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에 합류가 된다면은 소위 중도층을 흡인하는 데는 또 외연을 넓히는 그렇죠. 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JP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만은 JP는 정치는 허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을 했었는데요. 좀 전직 대표들이 정치 유랑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정치 참 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정치는 또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님 여야를 또 모든 정권을 오고 가면서 또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은 과연 이 전직 대표들의 앞으로 정치 행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